2장 기본 중의 기본, 원가의 비용을 제대로 알기. 외부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내부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다릅니다. 오랜 동안 야구 감독 자리를 지켰던 김성근 전 감독은 프로야구가 처음 생긴 1982년부터 자신만의 야구 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기록지 대신 본인만의 방식을 이용해 타자들이 어떤 볼컨투에서 어떤 스윙을 했는지, 각 투수별로 잘 던지는 구위와 승부 방식이 무엇인지는 물론 심지어 심판의 성향까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가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처럼 철저한 기록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승부를 고민한 덕분일 것입니다. 김 전 감독의 야구 노트는 일반 야구 팬들에게는 그다지 이용 가치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팀을 꾸려나가는 감독에게는 분명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복잡한 숫자로 이루어진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봐야 하는 건 맞지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선 조금 다른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손익분기점과 제품별, 부문별 매출액 등 재무제표만 잘 본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회사가 돌아가는 큰 틀을 이해해야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재무제표를 보는 법을 배우기에 앞서 기업이나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는 관리 회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 무엇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다. 1. 재료를 몇백 원이라고 알려진 커피 한 잔의 원가는 어떻게 구성될까? 2. 쿠팡과 이마트, GS25C와 같은 편의점은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 가격이 책정되는 것일까요? 3. 오랜만에 멀리 떨어져요 지내던 세 친구가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샐러드만 먹는 친구, 스테이크까지 먹는 친구, 스테이크와 와인까지 곁들여 먹는 친구가 식사값을 똑같이 3등분해서 낸다면 합리적일까요? 4.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구단을 인수한 신세계그룹은 SS 랜더스를 통해서 과연 입장권과 기념품을 얼마나 판매해야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을 회수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부수적인 광고 수익까지 고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 고유가 때문에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사가 최근 원가 절감 정책이 아니라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늘리고 신규 노선 개척이라는 매출 확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타당한 것일까요? 6. A씨는 5년째 연애 중인 여자친구가 있지만 서로 사이가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각종 선물과 이벤트에 들인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A는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일상에서 그냥 잠깐 궁금하게 여겨지고 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 환경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경영자들은 답을 내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경영 도구가 바로 관리 회계입니다. 초점을 기업 내부로 가져온다면, 우리는 앞서 외부 정보 위험자의 입장에서 기업의 실상을 파악하려면 재무제표에 담긴 정보를 분석해야 하고, 이것은 재무제표 범위에서 속한다고 배웠습니다. 야구에 비유하자면 직접 경기를 관람하지 못한 팬들도 인터넷과 TV에서 제공하는 스코어 카드나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보면서 지난 게임을 분석하고 과연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눈길을 팀 안으로 돌려 감독 입장에서 접근하면 필요한 정보와 종류가 달라집니다. 감독은 관람이 아니라 팀 운영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코어 카드를 이외에도 다른 여러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선발 투수 및 타순을 결정할 때 필요한 선수의 정보와 그 과정에서 각 선수들에게 필요한 훈련과
진행 상황, 컨디션 등을 체크해야 됩니다. 또 게임 진행 중 투수를 어떻게 교체할지, 도루와 번트를 언제 사용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선수들이 성과 자료 및 코치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야구단을 인수하고 SG 랜더스를 새롭게 창단한 구단주 용진이 형, 경기를 볼 때마다 무엇을 중심으로 볼까?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의 초점이 기업 안으로 가져와 보면 야구 감독처럼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의사결정자들도 온갖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이 이윤 추구이다 보니 그 정보가 주로 재무적인 수치로 나타날 뿐입니다. A. 백화점의 관리회계 시스템 중 매출 현황 페이지. 앞서 설명했지만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정보인 재무회계와 달리 관리회계는 기업 경영자를 비롯한 내부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각 기업마다 다르듯이 관리회계는 각 조직의 특성에 맞는 내부 기준을 활용하고 이를 외부에 공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우리 집안일이라는 것입니다. 관리회계의 역할과 범위. 관리회계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원가 정보 산출, 2. 의사결정, 3. 성과평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봅시다. 원가 정보 산출, 의사결정, 성과평가. 원가 정가, 의사결정, 성과평가. 원가 정보 산출, 의사결정, 성과평가. 어린이 장난감을 만들 잘나가기 실업이 나 회장은 요즘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장난감이 날개 돋친 뒤 팔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남는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조원가 1만원짜리 제품을 2만원에 팔고 있어서 이익률이 50%나 된다고 신제품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를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나 사장은 원가 분석 컨설팅을 받은 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원가를 산출해보니 그동안 1만원이라고 했던 원가는 재료비만 고려해서 산출한 것이었습니다. 인건비와 간접적인 경비와 광고비를 포함해서 다시 계산하니 실제 판매 가격인 2만원보다 큰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원가정보 산출. 제대로 된 원가정보를 얻은 나 사장은 가격 인상이나 사업 철수 등 둘 중에 하나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적이 좋았다고 평가받았던 신제품 담당 부서장의 보너스 지급을 철회하였습니다. 성과평가. 이 이야기는 관리회계의 전형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회계의 프로세스는 원가 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성과평가를 귀결되는 일련의 경영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독자들이 혼동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원가회계라는 교재와 관리회계라는 교재가 따로 있어 심지어 원가를 관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가관리회계라는 교재도 보입니다. 이것은 원가의 정보를 산출해 특히 포커스를 맞춘 분야를 원가회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원가회계는 관리회계의 일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원가관리회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사 2차 시험의 원가회계 과목도 사실은 관리회계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회계의 핵심 주제인 원가 정보의 산출, 의사결정, 성과평가는 서로 분리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 기업이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인가? 요컨대 관리에게는 장단기 경영 계획 및 통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고자 활용하는 조언자와 같습니다. 이때 산출되는 정보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관계, 재무회계, 과거지향적 정보, 기업 외부인을 위한 정보,
재고, 매출 원가의 결정, 기업 회계 기준, 관리회계, 미래지향적 정보, 기업 내부의 정보, 내부인을 위한 정보, 장단기적 의사결정, 원가관리, 경영관리 지침,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자유로움, 원가관리, 자원 획득에 대한 정보, 자원 활용에 대한 원가 정보, 효율성에 대한 원가 정보,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정보, 기업은 생존을 위해 가격과 비용의 차이, 즉 이익을 최대한 크게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중시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수출을 창출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 고민하라 라는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의 말처럼 기업은 현실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시장을 개척하고 치열한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동안 노키아와 같은 경쟁업체들이 밀려났던 것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과 제품, 경영, 업체의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하는 장기적인 전략 계획이자 투자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입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자사의 기술 및 원가 경쟁력은 물론 경쟁업체의 전략까지 실로 다양합니다.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 이러한 새로운 전략 및 운영 계획을 위한 정보 외에도 기업 경영에는 과연 목표하는 바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도 중요합니다. 일종의 통제 또는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7장에서 설명할 계획과 실적의 차이 분석 정보가 있습니다. 최근에 디지털화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리에게 모니터링 기능을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웬젤라 에런츠는 버버리를 디지털화를 이용해 성장시킨 애플의 CEO 팀 쿡에게 발칵되어 무대에 올랐다. 앤젤라 에런츠는 버버리를 디지털화를 이용해 성장시킨 후 애플의 CEO 팀 쿡에게 발탁되어 무대에 올랐다. 1990년대 말 90년대 마트 할인 코너에서 보이며 쇠퇴했던 버버리를 새로 부임한 CEO 앤젤라 에런츠는 디지털 온라인 채널을 통해 최적화된 유통 방식을 통해 구해내었습니다. 이때 적극적인 관리회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전략을 시도한 후 피드백 정보를 보고 성과 원인 분석 후 그 원인을 강화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에런츠는 가장 먼저 디지털화 온라인 채널에 기반을 둔 리테일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패션 위크의 제품을 선보이면 곧바로 판매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See Now, Buy Now를 구축했습니다. 젊은 감각이 버버리 제품을 런웨이에 공개된 직후 디지털 리테일 네트워크를 통해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 즉시 유통되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고 버버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가치도 함께 올랐고 에런츠가 CEO로 취임할 당시 버버리의 시장 가치는 20억 파운드 정도였지만 14년 퇴임할 때에는 70억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기업을 3.45배나 성장시킨 셈입니다. 활동별 기능별 정보, 기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회계 정보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크게 계획과 통제, 관련 정보를 구분하기도 했지만 1장에서 소개한 3대 경영 활동을 위한 정보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영투제를 위한 정보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투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위한 정보로도 구분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디자인, 엔지니어링, 제품, 제조, 마케팅, 물류, AS 등 가치사슬 단계 혹은 기능별 분류로 유형화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가치사슬, value chain,
주요 원재자의 공급원으로부터 고객에게 전달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상호 연결되는 일련의 가치 활동. 어떤 분류를 따르든 경영의 핵심 측정 요소는 크게 목적 달성 여부를 재는 효과성과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자원의 활용 수준을 재는 효율성으로 구분됩니다. 야구로 치면 전자는 득점이나 승패로, 후자는 타율이나 출루율로 측정됩니다. 회계 인사이트, 생존 부동식과 선택의 문제. 경영이란 조직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경영은 곧 수많은 선택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의 핵심은 어떠한 대안이 기업에 미칠 효익을 원가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대안을 수행할 때 들어가는 원가보다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커야 좋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결정할 때 자동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최소한 원가보다 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논리에 의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생존 부동식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V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 P는 가격, C는 원가를 지칭합니다. 생존 부동식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 가격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원가보다 커야 하며 그 가격에 지불하는 고객은 최소한 자신이 지불한 가격 이상의 가치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구 감독이 승률 5할 이상의 달성 및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목표를 위해 목숨을 걸듯이 기업의 CEO 또한 손실 대신에 이익을 재무제표로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흔히 실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소한 손익분기점은 넘는 경영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회계는 바로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2. 얼마나 필요한지 알려주는 원가 정보. 기업이든 개인이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정보로 꼽으라면 바로 원가 정보가 바로 포함됩니다. 그만큼 원가 정보는 기업 경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 이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원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MT를 가려면 예산을 세우는 것도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원가 정보입니다. 원가를 모르면 우리는 의사결정 자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원가는 활동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서울 남산터널을 평일 낮 시간에 지나치기 위해서는 혼잡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운전자라면 한 번씩 혼잡 통행료를 내고 터널을 지나가는 게 나을지, 시간과 연료는 더 들겠지만 혼잡 통행료를 내지 않고 남산을 돌아서 가는 게 나을지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이때 역시 의사결정을 하려면 원가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정보를 작용합니다. 그만큼 도대체 어디까지가 원가에 포함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혼잡 통행료 그 자체는 당연히 원가에 들어가고 연료도 원가에 들어갑니다. 시간도 중요한 요소이니 원가라고 치자. 그런데 차가 막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터널 공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강 문제는 과연 이런 것까지 원가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자원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비용, 즉 원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원가 정보로 이용하기 위한 전자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활동을 원가로 간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간주한다면 어느 정도 생각해 줄 것이냐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가를 찾아내라. 평소 야간과 주말 근무를 자주 하는 한심의 과장. 그런데 사실 한심의 과장은 야간과 주말 근무를 즐깁니다. 노총각인 한 과장은 평일 저녁은 물론 주말에도 특별히 취미활동이나 친구와의 약속도 거의 없어 집에서 같이 사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는 것보단 차라리 회사에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야근의 또 다른 즐거움은 바로 야근 수당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평일에 밤 10시까지 근무하면 3만원, 주말에는 8시간 이상 근무하면 5만원의 야근 수당이 나오니 꽤 괜찮은 부수입입니다. 또한 한 가정은 어차피 야근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정규 업무 시간에 그다지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며 인터넷 뉴스를 하거나 읽거나 점심 식사도 충분히 즐깁니다. 사실 야근을 할 때도 몰래 인터넷 창을 열어놓고 저녁에 열리는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근 중인 한 과장은 그야말로 야근은 일석삼조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회사 경영자라면 이러한 한 과장에게 야근 수당을 주고 싶을까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과연 한 과장이 일석삼조 야근 때문에 낭비되는 원가가 과연 야근 수당뿐만일까요? 눈에 보이는 낭비와 보이지 않는 낭비 원가. 낭비 원가는 숫자로 인식되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원가가 돈으로 지출되는 것이라면 보이지 않는 원가는 일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과장의 경우 야근 수당, 야간 전기세 등 눈에 보이는 비용 외에 업무 속도 저하, 신용도 실추, 다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 보이지 않는 낭비를 발생하는 장본인인 셈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원가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자주 열게 되는 회의도 원가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비능률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쓸모없는 회의를 하느라 직원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그만큼 급여를 낭비되며 복사용지 등 기타 자원을 낭비되어 원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니코리아는 타임 테크놀로지라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해서 회의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면에 시간을 비용으로 계산해서 써놓는데 76쪽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회의에 들어갔을 때 15분짜리 모래시계를 들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측정함으로써 실제 원가 정보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원가의 종류. 원가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각 개념을 살펴본 후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분류 기준, 원가 항목. 자원의 소비 유형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원가 형태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원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원가, 간접원가,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라서 관련원가, 비관련원가, 기회원가, 매물원가,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 가능원가, 통제 불능원가. 자원의 소비 영향에 따라 분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원가의 3요소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원가 분류가 바로 재료비와 노무비로 우선 구분한 후 나머지를 경비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원가의 분류 방식 중 품목별 분류의 경우에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류한다.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 변동원가. 생산 활동이나 판매 활동을 할 때 원가가 발생한다면 변동원가,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일정하다면 고정원가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김밥 가게에서 김밥을 하나 말아서 팔 때마다 들어가는 재료는 변동원가지만 김밥이 팔리든 안 팔리든 직원의 월급은 똑같이 줘야 하므로 이것은 고정원가로 볼 수 있다. 추적 가능성에 따른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때 각 제품에 직접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원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통으로 발생하는 원가는 배분, 즉 어느 제품에 얼마의 원가를 부담시킬지가 문제가 발생한다. 친구 2명이 중국집에 가서 한 명은 8,000원짜리 짜장면을 다른 한 명은 9,000원짜리 볶음밥을 시켜 먹었으면 각자 주문한 메뉴가 무엇이든 분명하므로 돈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은 직접 원가이다.
그런데 탕수육을 시켜서 같이 먹었다면 누가 돈을 내야 할까? 이것은 간접 원가에 해당하므로 해당하는 문제로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해야 한다. 함께 시켜 먹은 탕수육 값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추적 가능성과 앞서 살펴본 요소별 분류는 동시에 고려한 직접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로 분류하는 방식도 널리 사용된다.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기회 원가, 매몰 원가. 의사결정으로 인해 대안 간의 차이를 보이는 미래 원가를 관련 원가라고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스마트폰을 바꾸기 위해서 갤럭시 S22, 아이폰 13을 두고 고민하다가 결국 갤럭시 S22를 구매했다면 구입할 때 지불한 구매 대금은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진 것이므로 관련 원가에 포함된다. 하지만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똑같은 통신사의 똑같은 가격제를 이용할 경우 통신요금은 의사결정과 무관함으로 비관련 원가인 것이다. 이미 투입되어 회수할 수 없는 과거의 원가를 이미 투입되어 회수할 수 없는 과거 원가인 매물 원가는 비관련 원가에 속한다. 갤럭시 S22를 구입하기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 구입 가격은 새로운 휴대폰 구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회수할 수 없는 매물 원가에 해당하므로 의사결정과는 무관하다. 반면에 의사결정 시 어느 한 대안을 택함으로써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기회원가라고 한다. 갤럭시 S22를 선택한 경우에 포기한 아이폰 13의 가치가 기회원가이다. 기회원가는 매물원가와 달리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할 부분이다.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통제 가능성 원가와 불능 원가. 기업이나 조직 안에서 특정 관리자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크게 영향을 받는 원가를 통제 가능 원가라고 한다. 예를 들어 LG전자의 판매 대리점의 베스트샵 점장이 그 지점에서만 단독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할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원가는 통제 가능 원가이므로 향후 성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LG전자 본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업 이미지 광고의 경우는 베스트샵 점장이 관여할 수 없으므로 점장 입장에선 통제 불능 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진짜 정보가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되는 원가는 대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울산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의 아반떼와 i30가 근처의 제조 라인에서 생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동급으로 분류되는 두 차종의 차체는 다르지만 엔진 등 일부 부품은 같다. 그래서 이런 부품들은 함께 구입한다. 그렇다면 두 차종이 똑같이 들어가는 엔진 원가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차체는 다르지만 일부 부품은 같은 아반떼와 i30의 부품 구입 비용을 공유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제3공장의 아반떼 원가 분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원가 형태에 따른 변동 원가, 고정 원가, 엔진, 타이어, 전조등, 라디에이터, 차체, 생산 라인 인건비, 아반떼 관리팀 인건비, 아반떼 설계 인건비, 페인트 전력비, 간접 원가, 페인트 전력비, 수선비, 용접비, 소모성 부품 식당 운영비, 공장장 인건비, 공장 감가상각비, 보안관리비, 전산실 인건비 등. 첫째, 일반적으로 원가 요소에 따른 재료비로 분류된다. 둘째, 엔진은 차 한 대를 생산할 때마다 하나씩 꼭 투입되는 것이므로 변동 원가로 분류된다. 셋째, 구입은 공동으로 했다가 원가를 짓게 할 때 각 차량의 생산량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으므로 간접 원가로 분류된다. 엔진 외에 다른 원가는 어떻게 될까? 제3공장의 담당자의 공장장의 월급은 어느 한 차종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 원가면서 동시에 노무비이다. 또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역시 한 차종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 원가인 동시에 경비로 분류될 수 있으면서 생산량의 변동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 원가입니다. 감가상각비 영업활동을 위해 건물이나 기계 등을 사용하다 보면 그 가치가 점차 감소되는데 그 감소된 만큼 가치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하나의 계정 과목이라도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이렇게 원가를 다양하게 분류하는 경우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조 원가를 집계해서 제표를 작성하려면 일반적으로 재료비, 농비, 경비, 요소별 분류 체계를 따릅니다. 한편 정확한 원가 계산을 통해 차량의 시장 가격을 결정하려면 가격 결정 대상인 신제품을 원가 집계 대상으로 삼아 추적 가능성을 따져 직접 원가, 간접 원가로 분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손익분기점을 뽑아보려면 생산량의 변화와 관련성에 초점을 맞춰 변동원가, 고정원가라고 분류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경영자들은 의사결정과 경영관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같은 원가라도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처럼 목적에 따라 적합한 분류체계를 이용할 때에만 비로소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이한 목적으로 상이한 원가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이한 정보 목적에는 상이한 원가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계 인사이드 숫자와 친숙해진다는 것은 신문 하루치는 아무리 두꺼워도 1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10번, 20번 접으면 그 두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집니다. 막연하게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중학교 때 배운 수학 공식을 표현하면 1cm에 2의 20승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 두께는 10km를 넘습니다. 물론 그만큼 여러 번 접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계산을 이용하지 않아도 대략의 수치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2의 20승을 쪼개면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이고 2의 10승은 다시 2의 5승에 곱하기 2의 5승 또 2의 5승은 32라는 것을 암산으로 가능하므로 32를 제곱하면 대략 1000이 되고 1000이 다시 제곱하면 100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0k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의 20승이 대략 100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용우수염이라는 별명을 가진 중국의 수타 달인이 한국의 TV쇼에 출연해 바늘구멍을 통과할 만큼 가늘고 긴 국수를 뽑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총 20회의 가닥내기를 했는데 흥미로웠던 것은 그가 사회자에게 이 면발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사회자는 쉽게 답하지 못했지만 팔을 쭉 펴서 한번 눌린 반죽의 길이가 140cm 정도 되므로 이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그가 뽑아낸 면발의 길이는 140 곱하기 100만 즉 1400km가 넘는다. 수타의 다리는 국수의 길이를 정확히 아는 것은 면발을 뽑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중국 광주에서 다른 도시까지 고속도로로 몇 번을 왕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며 직업적인 자부심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조직의 구성원의 조직 구성원들이 축정을 기초로 한 지적 호기심을 일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늘 갖게 된다면 개인은 물론 조직의 이익 창출 역량이 한 차원 높아질 것입니다. 계산기를 활용하면 될 것을 굳이 직접 계산해 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야말로 수치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축정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계산 능력까지는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숫자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은 회계 고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수치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곧 수학의 논리적 사고가 회계와 접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치를 토대로 비즈니스 본질을 이해한다면 조직 내에 살아있는 회계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 조직 내에 살아있는 회계가 가동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원가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유명 커피 전문점의 인테리어 담당자인 친구와 그가 직접 디자인한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때 일이었습니다. 친구는 커피를 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의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 겨우 300원이래. 난 직원을 일하면서 15% 할인이 되지만 제 돈 내고 5,000원에 마시면 억울할 것 같아.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 평균 원가가 123원이라는 기사도 나오더라. 너는 회계를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건 정말 심하게 폭리를 취하는 것 같지 않니? 아마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독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실 그 친구가 알고 있는 커피 한 잔의 원가는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의 원가는 정말 123원일까요? 커피 한 잔의 원가는 123원이라는 충격적인 신문 보고는 커피 전문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미국산 원두 10g의 수입 원가로 관세청에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만든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커피 한 잔에 원두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카페라테라는 우유가 들어가고 마키아토라는 크림을 올리기도 합니다. 테이크 아웃 종이컵도 재료이고 시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음이나 물의 가격도 비중이 높지 않지만 어쨌든 재료비로 봐야 합니다. 커피 한 잔의 총 원가 구성비. 또 있다. 커피 한 잔의 원가에는 흔히 인건비라고 부르는 노무비가 포함되는데 커피를 직접 만드는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매장을 총관리하는 점장,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 월급까지 모든 노무비로 배분되어 커피 한 잔이 원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차료, 전기료, 인터넷 통신비, 냉난방비 등 다른 비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머지 원가를 경비라 부르는데 경비 또한 커피 한 잔의 원가로 배분되어야 정확한 원가가 계산될 것입니다. 고급 호텔에서 마시는 커피의 경우에는 재료비가 비슷하더라도 멋진 웨이터가 서빙하는 만큼 커피 한 잔에 배분되는 노무비가 크고 고급 인테리어와 라이브, 음악 등 각종 경비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커피 가격도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테이크아웃 전용 커피 한 잔이 2,000원대로 불과한 이유는 노무비나 경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들과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비록 인테리어 담당자이긴 하지만 소속된 회사의 제품 원가도 모르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그 기업 CEO가 알게 된다면 매우 안타까울 것입니다. 회사 제품의 원가 구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것은 비즈니스의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회사의 직원이 스스로 자기네 회사에 판매되는 제품 원가가 사실은 매우 낮다고 이야기한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격 책정의 과정에 대한 의심이 들면서 제품을 구입하기도 꺼려질 것입니다. 이래저래 CEO 입장에서 불편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능케 하는 원가 배분. 커피 한 잔의 원가가 300원이라는 친구에게 그것은 직접 투입된 재료비만 고려한 것이고 실제로 노무비와 경비를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커피 한 잔에 노무비가 1,000원 정도 들어가고 경비는 가장 많은 1,500원 정도 들어가서 총 2,800원 정도가 한 잔의 원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갑자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노무비와 경비를 특정 커피 한 잔에 배분하는 거지? 그건 직원 5명의 인건비, 매장에서 발생하는 임차료, 관리비와 같은 원가를 점장에게 물어봐서 하루에 팔리는 커피의 총 판매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배분 기준은 판매 기준 잔수인데 그러자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매장에는 가격이 모두 다른 다양한 커피들이 있고 여러 직원들이 하루에 만들어서 파는 커피가 수백 잔인데 그 말대로면 아메리카노의 원가, 카페라떼의 원가 이렇게 종류별로 정확하게 원가가 계산된 건 아니지만 너 아니잖아. 너 회계 공부 더 해야겠다. 원가 구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한 방 먹은 셈입니다. 구체적인 용어는 몰랐겠지만 그 친구는 정확한 원가 계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인 원가 배분이라는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가 배분이란 직접적인 추정이 안 되는 간접 원가를 어떤 기준으로 이용하여 원가의 대상에 대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가를 배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제품이나 서비스, 고객, 사업부 등 문제 원가를 매길 원가 대상에 대해 발생하는 총 원가를 집계한다. 2단계 원가 대상에 직접 연관이 있으면 직접 원가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간접 원가로 구분한다. 3단계 직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부과한다. 4단계 간접 원가는 원가 집합에 집계한 후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5단계 배분된 원가를 원가 대상별로 집계한다. 그런데 실제로 원가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 제품마다 원가가 달라지고 부서의 성과도 달라지는 것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원가 배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한 전자제품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담당자에게 회사의 원가 배분 정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총 3가지인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간접 원가는 그냥 각 제품이 생산하는 생산 라인의 면적에 따라 나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인과관계 없이 단순히 배분 기준을 사용하면 편하긴 하지만 원가의 왜곡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 담당자는 어쩔 수 없다며 오히려 혹시 다른 직원들이 회사의 원가 배분 정책에 대해 물으면 지금 사용하는 기준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배분 기준이 잘못 설정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제품과 사업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경영진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합니다. 시장 가격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배분이 자의적으로 인식됩니다. 배분 방법에 대한 합의가 어렵습니다. 배분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렇다면 배분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배분 기준은 아래와 같이 4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공정성과 공평성에 의해서 간접 원가를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함. 포괄적인 기준. 부담 능력 기준. 원가 배분 대상의 원가 부담 능력에 비례하여 간접 원가를 배분함. 즉,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쪽이 간접 원가를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배분하는 방법. 수혜 기준 방법. 원가 배분 대상이 간접 원가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효益정도로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함.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기준. 인과관계. 원가 배분의 대상에 제공된 서비스 또는 활동에 비례하여 간접 원가를 배분함.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 팀장 1명과 팀원 2명이 호프집에 갔다. 생맥주를 주문하려다 보니 각자 500cc 한 잔씩 여러 번 주문하기보다는 3000cc짜리 피처를 주문해서 나눠 마시는 것이 더 저렴하므로 피처를 주문하였다. 이제 피처를 주문한 생맥주 값은 간접 원가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공정성과 공평성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나 한 잔을 마셨고 누구는 5잔을 마셨는데 돈을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팀원 중 1명이 다이어트 하는 중이라 생맥주를 거의 마시지 않았다면
그 팀원은 똑같은 원가를 부담하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부담 능력 기준. 다른 배분 방식은 연봉도 많고 연장자인 팀장이 생맥주 값을 내는 것입니다. 부담 능력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이 본사 차원에서 지출하는 기부금을 배분할 때 매출액이 가장 많은 사업부에 희생시키는 식으로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이라면 모를까? 매번 그렇다면 팀장도 억울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수혜 기준. 또 다른 방법은 맥주를 마시고 싶어서 먼저 주문하고자 말한 사람이 돈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수혜 기준인데 수혜를 가장 많이 얻는 사람이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광고를 했다면 직접 수혜를 받은 사업부는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본부일 것입니다. 이 경우 생산본부보단 영업본부가 더 많은 원가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인과관계 기준. 그런데 만약 내가 좋아서 생맥주를 주문하기는 했지만 막상 시켜놓고 보니 나는 별로 생각이 없다던 다른 팀원들이 더 많이 마셨다면 그렇다면 가장 많이 마신 사람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과관계 기준이라는 에 의한 배분 방식으로 물론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누가 생맥주 피처에 몇 잔을 따랐는지 마셨는지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납득할 만한 배분 기준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 기준으로 원가 계산하는 ABC. 가장 합리적인 배분 방식은 인과관계 기준 방식은 간접 원가를 발생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는 원가 배분 시스템을 활동 기준 원가 계산 ABC (Activity Based Costing이라고 합니다. ABC의 핵심은 활동이 자원의 소비를 유발을 시켜 궁극적으로 원가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감안하여 특정 원가 대상이 그 활동을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토종꿀의 비싼 이유는 토종벌이 서양벌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은 활동을 해서 꿀을 모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실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한 전자회사가 냉장고와 세탁기 두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간접 원가가 총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때 생산량이나 작업시간 등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 등 간접 원가를 발생했는지 분석하여 활동 원가별을 짓게 한 후 각 활동 원가별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 바로 ABC입니다. ABC에 대한 원가 배분의 과정의 예. 원가 활동 분석 2단계 활동별 원가 분석 3단계 원가 동인의 규명 4단계 원가 동인변 원가 산출 5단계 활동 원가 계산 자재 작업 준비 생산 포장 품질 검사 청구 횟수 준비 시간 생산량 생산량 검수 횟수 활동 원가를 원가 동인수로 나눔 동인당 원가의 합계 동인당 원가의 합계 오늘날 비즈니스에서는 전반적으로 간접적인 원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ABC는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노동시간이나 기계 노동시간 등의 수량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경우를 결정했다면 ABC는 간접 원가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활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부 학자는 LBC의 기업의 중요한 활동에 대한 재무 및 운영 성과의 정보의 집합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만큼 ABC를 통해서 얻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다양한 활동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새로운 방식의 제품이나 서비스 원가를 계산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경영 정보에 걸쳐서 전략 수행에 유용한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경영관리 정보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을 ABM (Activity Based Management라고 합니다.
활동 원가 기준 운영. 이는 포스코, KT, 오리온 등 기업들은 물론 분당 서울대병원, 길병원 등에서도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ABC와 ABM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원가 시스템을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이제 원가는 스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 야기되는 것라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왜 그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비해서 인과관계에 기초한 원가 배분이 크게 중요해진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동양 DM의 박일환 사장. 기업 원가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 3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원가 관리를 하고 계시고 주변 회사의 사정도 잘 아실 텐데요. 기업의 원가 계산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이 처음부터 다양한 제품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두 아이템에 의존하는 경우가 크지요. 원가 배분도 경영자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 마인드에서 체질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이 빠른 회사는 원가 계산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겠지만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 현금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제품 원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게 되고 영업이나 마케팅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나빠진 뒤에는 제품 원가를 들여다보다 보면 그러면 이미 손을 쓰기에는 힘든 상태가 되죠. 원가 계산 시스템 구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미리 합리적인 원가 계산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대기업과 납품 단가도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현실적으로 원가 절감 목표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원가 계산 시스템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겠지요. 원가를 직접 배분해보자. 기업 회계에서 원가 배분이 불필요한 경우는 크게 다음 4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제품의 제조 간접비를 배분할 때. 2. 각 사업부의 본사 공통 원가를 배분할 때. 3. 제품의 고정 원가를 배분할 때. 4. 제품의 결합 원가를 배분할 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제조 간접 원가 본사 공통 원가 배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 재분류. 1. 제조 간접 원가 배분하기. 우리는 앞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류된 원가를 제품에서 추적 가능한지에 따라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같은 재료비라도 추적 가능성이 있으면 직접 원가로, 추적이 어려우면 간접 재료 원가로 구분할 수 있고, 노무비 역시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노무 원가로, 추적이 어려우면 간접 노무 원가로 구분됩니다. 이때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그리고 경비 모두가 제조 간접비에 속합니다. 이렇게 재분류하는 이유는 생산하는 제품이 정확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품의 원가를 배분할 때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부서의 간접 원가만 고려하면 실제보다 원가가 적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생산 현장에는 생산부서 말고 설계부서, 수선부서, 공장관리부서 등 생산을 도와주는 보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존재 부분에 발생하는 제조 간접 원가까지 제품 원가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각 항목을 구분할 때 인과관계 기준,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등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적용 편의성을 고려한다. 다음 표는 어느 회사에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분할 때 실제 기준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완전히 보편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항목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사 공통 원가 배분하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명문 구단인 첼시를 후원했던 삼성전자는 후원 초기 첼시의 삼성 모바일이라는
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모바일은 휴대폰을 의미하므로 이때 후원금은 정보통신사업부 부분에서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최씨 유니폼에 삼성이 들어갔다면 그 비용은 삼성그룹 전체에서 똑같이 배분되었을까? 하지만 2008년부터 2009년 시즌부터는 문구에 모바일을 뺀 삼성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때부터 반도체, LCD, 생활가전, 디스플레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통신 등 5개 사업 분야에서 골고루 후원액을 나눠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각 사업 부분의 매출액에 따라서, 즉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첼시에 냈던 후원금은 본사 차원에서 계획하고 지출되는 본사 공통 원가입니다. 이것은 배분되는 사업 부분이나 계열 회사의 입장에서 부담되므로 배분되는 기준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배분 기준은 인과관계를 감안해서 선정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경영자들은 본사 및 보조 원가를 사업 원가나 부분에 배분하면서 내세우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비슷합니다. 호주에서는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사의 공통 원가를 각 사업부에 배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부가 독립적이거나 본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각 사업부가에서 원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둘째, 사업부 경영자에게 본사 공통 원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셋째, 사업부 경영자에게 본사 경영자가 원가를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압력을 행사하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넷째, 사업부 경영자가 본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렇게 배분된 공통 원가를 성과 평가에 포함할 것인지이다. 성과 평가 목적으로는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보단 관리회계 관점에서 공헌이익 손익계산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용합니다. 회사별로 정책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에 특별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분 담당자가 통제 가능한 원가, 통제 불능 원가를 구분하고 배분된 공통 원가를 별도로 측정하고 이익을 산출하여 성과 평가를 하는 것은 동기부여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래 첫 번째 표는 제조와 물류 두 개의 사업 부분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기업, 주식회사, 지당의 물류 부분의 재무 회계상 손익계산서입니다. 이를 보면 영업회계는 마이너스 20억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류 부분이 20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것을 보고 주식회사 지당의 회장은 물류 부분의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회장의 두 번째 표인 공헌이익 손익계산서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헌이익 손익계산서를 보면 통제 가능성 원가까지 제외한 사업부 경영자 공헌이익은 250억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업부 경영자가 직접 주도하지 않는 주식회사 지당의 회장이 주도로 이루어진 추진된 사업에서 발생한 통제불능 고정원가가 200억 원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당 본사 차원에서 발생한 공통원가의 배분 원가가 70억도 역시 물류 부분의 담당 경영자에게 통제할 수 없는 원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즉 물류 부분의 영업 손실은 담당 경영자가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떠맡은 공통원가 때문이라는 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영업이익 마이너스 20억 원의 수치만 보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통제 가능성 여부 판단한 공헌이익 손익계산서를 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 인사이트, 가장 오래된 배분 기준, 제비뽑기. 이해관계가 첨예할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추첨식이라는 제비뽑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원전 1400년경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당도했을 때 12지파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은 땅을 배분해야 했습니다. 이때 성직자 역할을 맡은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전역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각 지파의 땅인 48개 성읍에 배치되었고 나머지 지파는 제비뽑기로 땅을 배분했습니다. 회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레위의 지파는 직접적인 원가 축적, 즉 나머지는 간접 원가 배분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비롯한 가롯, 유다 대신 12제자들이 포함된 마띠아도 제비뽑기에 의해 선출됐고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집정관은 물론 원로원, 의원과 배식원도 제비뽑기에 의해서 선출되었다고 한다. 무슨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선 민주적인 행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비뽑기에 대한 역사가 많습니다. 삼국유사의 진성여왕 때 당나라 사신이 가다가 섬에 표류한 아찬, 양패의 일행이 용을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제비뽑기로 거타지를 남겨두고 떠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도 제비뽑기로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국내 언론에 소개된 일본의 IT 기업 카학은 기본급은 정해져 있고 플러스 알파의 급여는 주사위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계산 구조는 기본급 플러스 기본급 1% 곱하기 주사위 숫자입니다. 추가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마음 상한 일이 없어 재미있어하며 열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약은 늘 웃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앞서 설명한 간접 원가의 배분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추적해도 실익이 없는 원가 항목을 나누어서 할당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분명 과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과관계에 따른 배분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편의상 생산량 등 단순한 기준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것도 별로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므로 어쩌면 제비뽑기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